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실전 문제 연습반입니다. 시험 며칠 남았니? 140일 때니? 정도? 죽자. 140일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에 들어가는 게 맞고, 이 모의고사 보기 전에 모의고사형 문제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기출을 봤었기 때문에 기출 문제와 유사하게 나온 문제가 무엇인지 보고, 풀어본 사람들 알겠지만 기출보다 어렵대요. 그럼 쉽게 내겠냐? 쉬우면은 할 게 없잖아. 근데 어떤 것들은 쉽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거예요. 나와 있는 방식은 지금 이런 유형 나오나라고 했을 때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있는 거냐면 14년부터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냈었는데 14년부터 바로 작년 18년 4, 5, 6, 7, 8 5개년이죠. 그러니까 임용고시 우리 방식이 이제 객관식이 사라지고 그 이후부터 나온 지금 유형에 맞춰서 나온 거고, 오늘 드린 거는 바로 14, 15, 16 3년치입니다. 그때 모의고사에서 사회문화 부분을 추려갖고 여러분한테 드린 겁니다. 원래는 소트를 하고 나누고 그렇게 드리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했어요. 다 보세요. 다 보시고 이러한 지문들이 기출의 지문을 그대로 응용한 것도 있고요. 그중에서는 논문이나 다른 책들에서 가져와서 비슷한 유형을 가져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기서 싸우는 워딩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우리 기출 수준을 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방식은 인강 보시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우선 제가 냈던 모의고사 그대로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차 되게 되면은 요걸 이제 빈칸을 뚫거나 아니면 재구성해서 다른 관점에서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2번씩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 이 텍스트를 잘 읽어보셔야죠.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텍스트 잘 읽어보시고 이러한 것도 물어볼 수 있겠구나, 이러한 관점으로 물어보구나도 느끼셔야 되고요. 또 실전 문제 연습반이기 때문에 기출과 다른 점은 쓰는 연습입니다. 적확하게 표현하기, 정확하게 표현하기, 무엇을 써야 되지, 어떻게 써야 되지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강을 듣는 친구들은 제가 이제 어떻게 써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도 써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면 참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1층에 지금 연구실에 앉아 있게 되니까 그쪽에 오셔서 이제 여러분이 썼던 답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혹시 그 기출문제가 끝났지만 기출문제 답도 혹시나 자기가 쓴 거에서 미진하다 싶은 거 있으면은 답 써서 가져오시면은 그것도 확인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이제 7월, 8월 동안 더럽게 더운 7, 8월 동안 실전 문제와 함께 진짜 실전 문제야?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전까지는 실전 문제라 그래서 제가 다른 문제도 가져왔었는데 이제는 뭐 5년차 되니까 제가 만든 것도 이제 쌓이게 되면서 제 문제로만 구성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딱히 이게 어디서 흘러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수업에서만 활용했던 자료라는 거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절대 나쁘지 않아요. 들어가겠습니다. 다 한글 읽고 공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회 개념. 목적은 그렇습니다. 한번 써보면 1주, 2주 되겠죠? 요때 이제 고전사회야. 이론이라고 써볼게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관점까지 요거 보는 거야. 그럼 우선 여기 나와야 되는 사람들 하면 떠올라야 되는 사람이 디르켐, 베버 같은 사람 떠오르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많이 나왔던 머튼이 나오고 최근에 다시는 파슨즈 나오고, 그 다음에 갈등학자들, 그 다음에 미시학자들, 요거 정리되는 거예요. 갈등학자들 하게 되면 마르크스가 나오지만 단독으로 나오진 않는 것 같고 뭐 다른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미시 같은 경우는 미드, 고프만, 가핀켈 같은 사람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봤어요. 우리가 공부했고,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 기대하는 거는 이 사람들 이론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나오지? 라는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들, 빈출된 것들 요거 보는 거. 여기 문제가 지금 출제가 이전까지는 2문제 나왔었어요.
많이 나올 때는 3문제도 나왔었어요. 미친 거지. 근데 2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1, 2주간 2문제를 보게 되는 단원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학 공부할 때 시작하는 단원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확실하게 나오는 단원이 여기. 요 사람이 2문제 다 나올 때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2문제 나오지만 여기서 반드시 1문제 나온다. 그리고 이렇지만 상징적 상호작에서 1문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쏠리거나. 근데 이게 사회학의 가장 기초니까 여기에 방점을 찍는 거는 틀리지가 않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론에 대해서 이 사람들 끝난 거고요.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무슨 핵심 개념들 정리가 목적입니다. 이전에 그 이론이나 심화에서 했었던 그냥 전반적인 그런 총체적인 걸 보자는 게 아니고 이제는 소트에서 빼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확실하게 무언지 파악해야 돼요. A라는 개념이 있었을 때 A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두 번째, 이게 베버는 뭐라 그랬지? 이게 디르켐은 뭐라 그랬지? 요게 이번 실전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지식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표현까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3, 4주차는 뭐 하는지 알겠죠? 사조방이죠? 5는 일탈이나 기타 이제 이론들 나머지 사회학 나오겠네요. 집단도 나올 수도 있고 6이 되면은 문화겠네요. 물론 이 사조방이 문제는 많지만 이거 사조방은 필수한 문제거든. 요거는 뭐 2문제, 1문제, 3문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그냥 1문제 고정인데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할 때 1문제 고정으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쌓인 게 거의 30문제, 40문제 가까이 되거든. 양이 좀 많아서 근데 쉽게 할 수 있어요.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걸쳐서 아마 이렇게 될 것 같고 문화도 이렇게 하나가 됩니다. 문화도 1문제 나오죠. 근데 기타 문제야. 이 기타라고 하기에는 영역이 이것보다 더 많아요. 실제 사회학 교재를 보게 되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의 추세고요. 이 기타도 이제 2개 정도 구성이 되겠죠. 그게 지금 이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공부방식 따라오시면 돼요. 뭐 이거는 계획입니다. 계획.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안 되는 게 없죠. 제가 지금 이런 거 만들었거든. 이거 뭔지 아세요? 이런 게. 이 구조예요. 구조. 그러니까 구조라는 게 뭐냐면 수업이 있어. 그 수업이 뭐지?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A의 구조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A의 정체가 뭔지 파악이 됐어. 정체성을 알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또는 A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 줄 알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슨성을 가지고 있어. 체계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구조는 그래서 체계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변경될 수도 있지. 근데 이대로 흘려가려고 노력하지. 안정성도 있지. 이게 구조예요. 근데 우리는 구조 중에서도 누구의 구조를 보냐면 이거 봐요. 사회의 구조 보자. 그렇죠? 이 사회 구조라고 연결했었을 때 사회 구조를 마치 사회가 사회 구조와 같은 말로 혼용해서 쓰던 시절이 있었어. 그게 꽁트야. 사회나 사회 구조나 별반 차이가 없었어. 이제 그걸 명확하게 구분 딱 한 거야. 사회는 무엇이고 구조는 무엇이고. 이걸 딱 분리해보면 보이는 게 하나 있어. 사회 구조라기보다는 사회라고 하니까 왠지 집합적 의미가 들어가네. 그렇지? 그러니까 구조라고 하니까 뭔가 체계적인 면이 보이네. 그럼 사회 구조는 뭐야? 집합 체계네? 이렇게도 되네. 그렇지? 그럼 이 집합 체계가 지향하는 바가 있을 거네. 그게 뭐야? 집합 의식이 되겠네. 이거 누구의 사고방식? 그래, 디르켐이야. 그게 디르켐이 시작이야, 어떻게 보면. 꽁트가 시작이 아니라. 그래서 이 디르켐의 의견이 맞냐 틀리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맞긴 맞는데 이러한 점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거고, 또 구조란 말 하니까 시험에 나왔던 사람 있네. 무슨 주의? 구조주의 나왔었지. 사회 안 붙었지. 사회 안 붙었으니까 이 사람은 뭐만 보겠다 야, 구조만 보겠다, 이런 틀만 보겠다, 체계만 보겠다 야. 근데 이 사람은 무슨 구조라고 했냐면 여기다가 가로를 치면은 무슨 구조? 심층 무슨 구조? 의식 구조란 말 했지. 그럼 이거 어디에 있는 구조?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구조를 얘기한 거지.
레비스트로스를 정확하게 하면 심층의식 구조주의가 되겠네? 그 구조는 체계가 있고 틀이 있네? 그 구조는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네? 사회라면, 모든 사회는 뭘 가지고 있어? 구조가 있는 것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심층의식 구조가 있고 이건 모두 다 동일하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구조주의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한 게 무슨 성? 보편성이 되고 그래서 모든 문화는 우열이 없다라는 이것을 지향하죠. 무슨 주의? 문화상대주의. 이렇게 연결되지. 그럼 구조주의 시험에 나오면 요게 나왔으니까 그 다음 나올 거는 요게 내는 거지. 연결되나요? 이제 이걸 냈으니까 이 다음 왜 이걸 만들어낸다는 거니까. 그게 이제 우리 기출 분석에서 한 거고 오늘 문제도 마찬가지야. 요거 물어봤으면 아, 요게 어떻게 활용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낸 문제가 아직까지 안 나온 문제야. 그럼 그냥 이거부터 나와야 돼. 이거부터 나와야 돼. 개념부터 물어봐야 돼. 그렇게 되는 거. 오늘 이 얘기도 다 하게 될 거예요. 자, 시작하면서 보겠습니다. 1번. 우선 문제 보세요. 이제 문제도 자세하게 볼 거야. 문제.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은 또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최근 문제를 다음 문제 최근 만든 문제 볼 텐데 최근 기출 형태 문제가 있고 그 당시 문제에서는 항상 요 단어를 써줬어. 뭐라고 냈냐면 사회학 개념이라고 내셨어. 사회학 개념이라고 냈는데 왜 최근에 사회학적 용어를 쓰라라고 바꿨냐면 아주 쉬워. 개념 낼 게 없어 이제. 다 내버린 거야. 개념에서 낼 만한 거 됐고 반복해서 떠내기도 애매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용어를 내는 거야. 그럼 개념과 용어의 위계는 이렇게 보면 되죠. 개념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야. 그러면 이거는 누구? 일부가 동의하는 것이야. 근데 용어가 뭐가 되기도 해? 개념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 일종의 이거 뭐 하이문화, 전체문화 같은 개념처럼 이렇게 돼 있네, 그지? 상대적인 거네. 그러니까 이 용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알고 있는 것들이야. 그 학자가 만들었고.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까지 출제하고 있어요. 영역이 넓어진 거지. 영역이 이렇게 확장된 거지. 근데 이 당시에는 이렇게 개념만 냈었어. 그럼 이 개념은 누가 들어도 다 똑같아. 그 얘네들은 뭐가 가능하냐면 설명 가능.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쓰라고도 할 수 있어? 정의를 쓰라고 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 용어는 있잖아요. 이 용어는 사용되는 말이야. 사회학에서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치 뭐에 가깝냐면 이념형적 그런 의미에 가깝거든. 그러니까 용어는 출제를 하려면 설명하라고 낼 수가 없어. 왜? 이 사람이 쓰는 관점이니까. 그럼 이건 뭐가 나올까? 기능과 장점 또는 한계점 정도가 출제가 되는 거지. 공부를 할 때 이제 이런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출제될 때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개념인가 용어인가에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뭐가 개념이고 용어예요? 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책 보여준 거야. 여기 뭐라고 써놨어? 핵심 개념인데 이 책 목차만 봐도 돼. 그래. 이 목차는 인터넷 찾아 나오잖아. 목차 보시면 아, 이게 개념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 이 개념은 못 건드려 아무도. 아무도 못 건드리고 약속한 거야. 그럼 이거는 정의도 낸다. 아노미. 용어에서 얘는 용어거든. 아노미 원칙적으로 용어여야 돼. 근데 이제 어느 단계로 올라왔어 거의. 개념으로 올라온 거예요. 사회에서 그냥 통용되고 쓰고 있어. 그럼 아노미의 개념은 머튼의 개념과 디르켐의 개념이 있다라고 해서 서술형을 출제를 하셨던 거야. 그런 식인 거지. 1차적 일탈 이런 거. 이런 거는 아직 용어 단계인 거지. 그 사람이 쓴 거지. 낙인은 개념으로 올라간 단계지. 이론화되는 거니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럼 낙인은 뭐 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무슨 정의, 어떤 정의까지, 우리가 어떤 것까지 정의를 공부해야 되나요? 하면 개념일 때 정의를 쓰라는 문제를 낼 수 있고, 용어 같은 경우는 개념의 뜻만 아시면 되지, 이걸 쓰라는 문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하드하게 하실 필요 없다라는 거. 오케이. 사회학적 상상력도 있어. 우리 배운 거 있어. 인류학적 상상력이 있고, 뭐 역사적 상상력이 있고, 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사회학적 상상력이란 단어는 사회학적 이제 개념화 됐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데 요 밑에 나와 있는 위계들은 뭐에 들어가? 용어 수준에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정의를 쓰는 게 아니지. 아, 이것은 어디에 도움이 된다 라는 정도. 이것을 아는데 좋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약간 그런 것 같죠. 그 수업과 잔소리의 중간 정도.
자, 1번 사회학 개념을 쓰세요. 미국 사람 연구처 어쩌고 저쩌고 올바른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첫 번째 문장이 보여주는 건 이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아니라 이 개념이 만들어진 근원, 연원, 역사적 의미 이런 게 나와 있어. 문제 구조가 이래. 올바른 이해를 못하나 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올바른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보네. 그렇지? 그래서 이해 못하는 것도 생활세계가 다르고 생활세계. 올바른 이해가 힘들대. 이해가 힘들대. 이유는 생활세계가 달라서. 다르기 때문. 지문을 그냥 해석해 보는 거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생활세계가 다른 사람들이 주관적인 자동적으로 이러한 성향 때문에 생활세계가 달라서 이해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대. 서로 어느 정도 뭐 되는 거야? 수용하네.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네. 서로 간에 수용하자. 서로 수용함의 의미가 담겨있는 의미인 것 같아. 맨 처음에는. 그지? 반실증주의자는 모든 과학이 대상세계 특정의 신념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가정들이 형성된다고 주장한다. 그게 뭐냐면 특정한 신념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가정, 일종의 연역법적 가정, 진리가 존재한다는 가정. 이게 짜증나. 누구는? 반실증주의자들은. 그러면 이 세상에 진리라는 것, 완벽한 사실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누구의 입장? 반실증주의자 입장. 이 지문의 출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거 사회학의 이해예요. 사회학이니까 이 지문이 틀렸다 맞았다 해서 의심 안 해도 되겠지. 그렇지? 그리고 과학은 이 신념의 가정의 변화에 새로운 전개를 한다. 모든 과학적인 관찰, 자료 개념, 중립적이고 신념의 개봉 과정이 달라져.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자, 이게 앞에 설명이 줄줄아 그런 입장에서 볼 때니까 뒤에가 핵심이네. 항상 문제의 구조를 보게 되면 중반 이후부터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 지금 여기서 묻고자 하는 개념이 항상 뒤쪽에 출제가 되니까 잘 봐야 되죠. 모든 대상의 인식은 주관적으로 볼 수 있다. 주관적.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객관적인 것은 아니네. 객관은 아니다라는 거네. 그러나 동일한 또는 거의 비슷한 신념과 관념을 갖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같은 학문 공동체에 속한 사람 어떤 대상의 거의가 같은 것을 본다. 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동일하대. 사람마다 다른데도 동일하대. 그럼 뭔가 사람들이 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겠네. 이게 뭐예요? 서로 간의 주관을 일치시키는 간주관성이라는 단어가 예전에 많이 있었고요. 요새는 더 좋은 말로 무슨 말? 상호 주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네. 자, 이게 사회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출제한다 그래서 전혀 문제는 없어요. 상호 주관성의 사례가 바로 아까 질문이 들어왔지만 일종의 이거예요. 실제로 명목론 있지. 사회는 뭐 한다? 실제 한다라고 믿는 거야,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은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야. 주관적으로 다르지. 그러면 실제론이라고 믿는 순간 이후에 나오는 진술들은 이 실제론을 믿는 사람들끼리는 뭐 되기 시작해? 공유되기 시작하고, 명목론을 믿는 순간 CD 쓸게. CD는 또 공유되기 시작하네? 이렇게 하게 하는 힘, 이게 바로 뭐라고? 상호 주관성 이런 힘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것이 상호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론을 믿고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자, 들어봐. 이러한 실제론이나 명목론을 선택하게 하는 신념이 있어요. 거기 보세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동일한 또는 거의 비슷한 신념과 관념을 가지고 나왔지. 동일한 또는 거의 비슷한 신념과 관념을 밑줄 그어볼게. 이게 뭐니? 이게 집합의식이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슷한 신념과 관념, 이게 집합의식. 근데 이 신념과 관념이 있잖아. 들어봐. 이것이 비슷한 신념과 관념을 갖고 믿고는 있긴 한데 이게 사실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지배 집단을 위한 집합의식이야. 그럼 이거 뭐라 부르지? 이게 이데올로기야. 그러면은 이데올로기는 집합의식의 무슨 개념이에요?
하위 개념이라고 인식하면 되게 쉽지. 아시겠어요? 이데올로기는 일정한 지배 집단을 위한 것이라고 분류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집합의식 문제는 이제 내가 다음번에 문제 낼게 이런 거 위주로 집합의식 내는 거야. 오케이? 응, 그렇게 되는 거고. 집합의식의 근원을 연구했죠. 누구는? 집합의식은 단어를 꺼내면서 집합 표상도 꺼내고 또 그 근원을 연구했지. 그게 뭐였지? 디르키미 연구한 거. 햇선이네? 뭘 연구했지? 집합의식의 근원. 종교야. 종교가 바로 집합의식 표상의, 자, 종교를 뭐라고 했냐면 집합의식과 표상의 이런 표현 썼어. 오리진. 원천. 이런 말 썼어. 여기서 출발했다고. 모든 건 여기서 출발했대. 인간은 그러니까 무슨 인간이야? 종교적 인간이야. 그 종교적 신념을 서로 믿어 나가는 거야. 근데 지배되는 거 되게 싫어하지. 지배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집합의식과 표상을 통해서 스스로 나는 종교적 인간이었구나를 새삼 느끼게 해준대. 무엇을 통해서? 의식, 의례들을 통해서 막 서로 막 짜릿해 막 믿습니다 막 이런 거. 꽂혀갖고 본 드라마가 있어? 구해줘 2? 진짜 이틀 만에 달렸어요. 미친 듯이 봤어요. 안 봤나요? 시청률이 별로 안 나왔죠. 근데 구해줘 2에 보게 되면 그 집합의식의 전형 같은 거, 이걸 통해서 하나됨을 느끼는 거, 이게 지배집단의, 이게 마르크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종교라는 게 지배집단이 만든 이데올로기로 분석을 했고, 디르켐은 지배집단이 만들었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이 종교는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게 지금의 추세다라는 거지. 그럼 봐봐. 종교가 가열차게 올라갔어. 오늘은 첫 시간이야? 막 할 거야? 나의 사고의 흐름 쫓아. 이런 게 문제로 계속 나와, 지문으로. 종교가 올라왔던 중세시대지? 무슨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주술의 시대라고 볼 수 있네, 그지? 자, 근데 뭐가 등장해? 근대가 등장하면서 무슨 주술화? 탈주술화 시대가 됐지? 자, 근데 이건 안 나와. 고전사회학 이론이니까. 현대 1980년대 이후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했더니 사람들이 있잖아. 예전에 없었던 종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뭔가 종교적 믿음을 가진 만남이나 종교적 신봉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박효신이 신이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대장님을 믿고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사람이 뭔 짓을 해도 우리 대장님은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하는 어떤 신격화가 이루어지는 거야. 박효신 까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이돌이지. 하나에 믿게 되면서 요새 뭐가 됐냐면 탈제수라에서 최근에 논문들이 전부 이게 나타나요. 제주술화. 2007년 논문 하나가 있어. 처음 들어봤을 거야. 나도 처음 들어봤어. 창가사상이라고 있어. 이거 뭐냐면 일본의 신도의식에서 믿는 하나의 종파거든요. 일본에서 믿는 사람이 한 800만 돼요. 근데 얘네가 추산한 게 전 세계적으로 1700만이 믿는데 이 중에 400만이 어딨냐 했더니 이탈리아야. 이탈리아, 일본 신도처럼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거 엄청 믿고 있대. 근데 그 사람들이 일본의 문화가 좋아서, 일본이 좋아서 그게 아니래. 그냥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같이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신들한테 뭐 한 거야? 짜릿한 거야. 뭘 느끼게 해줘? 집합의식 표상. 창가사상으로 일본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걸 퍼뜨리고 있는 걸까? 그게 아니거든. 자발적으로 그들이 믿는 거지. 디르켐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디르켐은 이 모든 그러니 인간이 뭐기 때문에? 종교적 인간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요. 종교란 건 바로 집합의식의 표상. 바로 집합의식의 표상, 바로 사회통합의 원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디르켐의 입장에서 보면. 디르켐은 그럼 우리가 인간은 사회통합 뭐 때문에 하니? 집합의식으로 해. 근데 이건 어디서 출발하니? 종교에서 출발해. 이거 디르켐의 얘기입니다. 그 디르켐이 마지막 결론에서 아노미를 해결하고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꺼낸 게 무슨 주의? 도덕적 개인주의는 무엇을 기반으로 나온 거? 종교입니다. 개인주의 맞잖아. 내가 그 종교 선택했고 짜릿하게 느꼈잖아. 근데 종교 안에 뭐가 있어? 규범과 규율, 도덕이 있잖아. 그게 아마 그 다음 문제일 거야.
2번 아니면 다음에 2번에 나올 가능성 커? 도덕적 개인주의. 상호 주관성에서 도덕적 개인주의가 나오는 아주 잔인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돼요? 네, 상호 주관성 다시 돌아가자면 이 상호 주관성이란 이렇게 보시면 이거 양적 연구가들이 주장할까? 질적 연구가들이 주장할까? 둘 다야, 엄밀하게. 둘 다라는 게 뭐냐면 양적에서 믿는 진리라고 하는 것들도 상호 주관성에서 그 기반이 출발하는 것처럼, 그치? 또 상호 주관성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처럼 이거 둘 다야. 둘 다기 때문에 상호 주관성은 양이다 질이다 구분할 거 없어요. 여기서 출발해. 실제 상호 주관성의 토마스 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이에요. 우리가 과학의 진리들을 믿는 이유도 이거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지. 지구가 둥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이론이나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알아? 뭐 증명을 하는데 이 증명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힘, 이게 뭐야? 상호 주관성이다라는 거지. 즉 사회학과 과학에서 보고 있는 것도 모든 것은 실제하고 우리가 믿게 하는 여기서 출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외로 중요한 거고 사회학에 의해 보게 되면 맨 처음에 개론, 처음에 초판 보게 되면 맨 뒤에 나온 개념이에요. 상호 주관성.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기억, 니은든 읽고 들어갈 사회학적 개념을 순서대로 쓰세요. 자, 이 문제 보면 이런 느낌을 써야 돼. 사회학적 개념을 순서대로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이거 다음에 나올 문제는 뭘까? 이 양반이 이걸 문제를 가르면 이 개념이 뭔지 설명하시오를 쓰겠지. 또는 이 개념과 이 개념의 차이점을 써보세요라고 되겠지. 이해 갔나요? 그런 문제를 내는 거야. 출제 기출이 나왔으면. 자, 사회학적 답은 낮은 노동, 분업 상태에서요. 낮은 노동, 분업 상태. 이꼬르 직업의 무슨 성이야? 무슨 성? 동질성이 보이네. 그지? 직업이 동질성? 사회대부는 유사한 직종. 나오네, 그 다음에. 유사한 직종. 그들의 공통의 경험과 믿음. 그냥 디르켐 지문은 항상 쓰지. 집합의식의 개념 항상 노출하지. 이렇게 지문에 안 쓸 수가 없지. 집합의식을 설명 못한다. 공통의 경험과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 이어져 있다. 관계를 맺고 있다. 무슨?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데 유기성은 아직 안 나왔네. 관계를 맺고 있다네. 그치? 믿게 하는 게 집합의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있는 게 연결되어 있던데 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라는 말이 이 관계는 단수형, 복수형 다 되잖아. 근데 여기서는 얘기할 게 사회 전체가 이렇게 이어져 있다는 복수형 형태의 관계를 설명해야 되니까 복수형 관계 쓰니까 되게 좀 촌스러워. 그래서 쓴 단어가 무슨 단어? 무슨 단어? 연대라는 단어를 갖다 쓴 거지. 그러면은 이 연대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학자가 누구? 디르켐이야, 디르켐. 연대라는 말이 나오면 디르켐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 직업이 동질할 때 연대가 있었는데 공용된 믿음의 강도는 억압적이어서 공동체는 가능성 선행을 억하는 신속하게처럼 억압적이다. 이 연대감이 뭐였냐 했더니 매우 이 성격이 뭐적이었다? 억압적, 강제적 같은 말이죠. 이 억압적, 강제적이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유나 이런 것이 매우 뭐한 상태? 자유가 뭐한 상태? 부족한 상태, 없는 상태. 어떤 행동의 선택권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어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억압적, 강제적인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오케이? 갑자기 이걸 보니까 뭐가 떠오르냐면 여기다 베버의 행위를 넣어보자. 베버의 행위를 보게 되면 강제적, 억압적 상태. 뭔가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 이게 무슨적 행위? 관습적, 전통적 행위에 속하죠. 내가 이것이 맞다 틀리다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왔는 시대인 거지, 이때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그는 산업화와 도시화 같은 사회 변동으로 인해 뭐가 나타났어? 뭐가 나타났어? 사회 변동이 나타났고요. 이 사회 변동을 설명해 줬어요. 도시화라든지 산업화라든지 설명해 줬고요. 산업화 도시화한 것에서 이것이 무너지고 이것을 통한 질서가 재형성했다. 문제가 쓰레기죠. 왜 쓰레기를 하냐면 우리 기출문제는 주장하였다 다음에 이러한 연대에 대한 설명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기출이 그렇게 나왔었죠. 이거 내고 그 다음 바로 시험 나왔어.
잘난 척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회변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적 연대? 유기적 연대라고 써봅시다. 차이점 볼까요? 여기 낮은 노동부니까 여기는 어떻게 될까? 높은 분업이 특징이겠네? 그렇지? 달라야지. 그럼 직업이 뭐 어떻게 돼야 돼? 이질화 돼야 되겠네. 이질화 돼야 되고, 여기 강제억압이니까 강제억압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 자발적이어야 되겠네. 성격을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네. 나와 있는 걸로. 이런 문장이 뒤에 하나 있어야 돼요, 사실. 제대로 된 문제라고 하려면. 그럼 유기적 연대의 차이는 요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설명해? 분업이 뭐 됐다? 늘어났다라고 하는 거지. 분업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됐다. 사실은 이게 답이다. 도시화 산업화되면서 사회 변동이 일어나서 이렇다라고 하는데 너무 포괄적이야. 그래서 이 사회 변동 중에서 어떤 사회 변동이냐면 분업이 증가했다라고 설명한 게 누구? 디르케맥이었고, 그래서 책 이름이 뭐야? 디르케맥 이거 써놓은 책 이름이 뭐야? 사회 분업론이야. 그러니까 그 책은 분업을 중심으로 분석했고, 분업을 중심으로 이 연대 개념이 나온 거야. 그래서 분업을 시험 문제 냈던 거지. 유기적 연대래. 유기적 연대라고 하는 건 이 관계가 예전에 비해서 돈독해졌다라면요, 약간 감정적인 요소가 들어가거든요. 관계를 좀 더 진하게, 강하게, 좀 더 강하게 맺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왜? 직업이 동질화되지 않고 이질화되니까 서로의 도움을 얻어야 될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된 거지. 그러니 교환도 증가해. 그걸 뭐라고 표현해? 동적 밀도의 증가, 뭐 이런 표현 쓰면서, 그치? 그렇게 증가하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서로 친밀하게 지내야 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점점 뭐가 증가해? 규범이 증가해. 이전에 없었던 규범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이 규범들이 증가하는데 이 규범들에게 적응을 잘 못하는 상태를 뭐라 그러죠? 이게 아노미지. 아노미는 다시 뭐예요? 규범들이 막 있는데 이 규범들에게 적응을 잘 못하는 상태. 적응을 잘하면 아노미가 뭐 돼버려? 해결돼 버리지. 그럼 아노미 해결책이 뭐야? 적응시켜. 좋은 규범을 제시하거나 또는 사회화가 답인 거지. 그래서 그렇지? 아노미, 디르케메 아노미야 현재 하는 건. 디르케메 아노미는 규범들이 있는데 적응이 잘 안 돼. 그럼 적응 잘 시키거나 좋은 규범 가르쳐 주거나 하는 거지. 어디 갔어 종교? 자, 이건 그 다음이에요. 이거 후기죠. 후기 사회학에서 종교사회학 넘어가면서 이쪽으로 넘어요. 도덕적 개인주의로 연결된 건 이 후기야. 사회분원론은 박사학위 논문이야. 그래서 앞에 쓴 거고 이쪽은 뒤쪽이야. 여기서 뜬금없이 도덕적 개인주의로 넘어가는 건 그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통한 질서가 형성되었다. 질서가 형성되었다. 한번 생각해봐. 사회 통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유기적 연대라는 게 하나의 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 통합 질서의 흐름이 되었다. 이게 디르켐의 입장이 되는 거죠. 디르켐의 입장은 이 당시에는 종교적 인간은 아니었고요. 사람들은 항상 뭐 하려고 한다? 통합을 이루려고 한다. 함께 살려고 한다가 인간의 기본적 속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속성은 뭐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공존의 학자. 이 단어, 그러니까 디르켐은 뭐 하려고 하는 사람? 공존하려고 하는 사람이야. 목적이 돼. 모든 디르켐의 개념은 이게 목적이야. 요걸 쓰라고는 안 하겠지만 이걸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은 이해가 가요. 공존. 함께 사는 게 목적이에요. 디르켐은 이걸 연구하기 위해서 모든 사회를 뭐로 간주해라? 사실로 간주해라. 요걸 우리는 알잖아. 니네 알잖아. 그치?
그러니까 sing으로 발화라고 하지. sing 이걸 sing화시켰 말이 이상하지만 sing화시켰다라고 한단 말이야. sing화시켰다 이거 바꿔보면 무슨 단어가 돼? 물화시켰다라고 해요. 요게 최근 현대학자들이 비판하는 거야. 모든 것을 물로 바꾸었다라는 거지. 그러기에는 사회는 훨씬 더 거대한데 이런 식으로 해버렸다라는 거야. 이걸 물로만 보면은 설명이 안 되는 게 많아. 왜? 물이라는 게 지금 요 분필이랑 사회 구조랑 같아? 이걸 같다고 보는 게 문제다라는 거지. 여기 좀 싫다라는 거야. 그러니 이게 물로 보지 말고 실제 존재하는데 뭔가 순수하게 개념적으로 구성을 한번 해보자. 요 물화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더 세련되게 나온 게 바로 뭐예요? 그게 이념형인 거야. 아시겠어요? 이념형은 물이 아니라 있는 거야. 있는데 이게 존재는 하는데 실제 나타나진 않지만 순수하게 보자면 이게 맞을 걸이라고 하는 비교 대상인 거고, 얘는 그냥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깔아버린 거지. 자,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 전제가 말아버리면 어때요? 약간 신뢰하기 힘들어요. 그 전제를 상호주관성으로 끊임없이 상호주관성을 발휘해서 그 전제를 받아들여야 돼. 경제학의 기본적 전제가 뭐가 있지? 인간은 무슨 인간이다? 합리적 인간이다. 띨띨하지 않다가 전제잖아. 근데 의외로 우리는 수많은 실수를 하고 살잖아. 그래서 돈이 없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실제 인간들은 그렇지 않은데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 실제 인간들이 이럴 거다라고 하는 이념형을 세우고 해야 된다야. 자, 근데 최근 학자들이 이것도 비판해. 최근 학자 얘기를 안 했지. 현대학자 시험이 안 나오니까요. 이념형은 연구에는 좋아. 연구에서 결론 내고 하는 건 좋긴 한데 실제 현상과는 뭐하다? 다르기 때문에 실제 현상을 제대로 설명 못 해준다. 이념형으로만 공부를 하게 되면, 연구를 하게 되면 실제 현상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우리 현대학자들이야. 현대학자들 항상 이렇게 태클만 걸어. 좋은 거 알면서 이래. 뭔가 새로운 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답 찾는 건 어려운 거 아니고 여러분들의 건 기계적 연대가 유기적 연대가 무엇인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변화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그리고 현대사회는 유기적 연대의 사회니까 유기적 연대의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무엇인지. 답은 아놈이네, 그지? 자,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요 이념형이라는 게 뭐야? 그 다음 문제네요. 미안. 그 다음 문제예요. 네. 배보, 사역적 개념. 사역자 갑은 실증지 역사지 모두 건설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나 왜 그러냐면 여러분 2차 할 때 교육과정 재구성시켜 그런 거 물어보거든. 이 배보가 이런 짓을 한 거야. 행위자들의 독특한 특징이나 그들의 행위에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 자, 이 사람은 종교라는 것이 갖고 있는 집합의식의 원천이 종교다라고 시작한 게 디르켐이었다라고 한다면 종교든 집합의식이든 의식이든 이 모든 것에 사람들은 무엇을 부여한다? 주관적 의미 부여를 한다가 핵심이었던 거네. 그러니까 종교가 인간의 어떤 집합의식을 만들어낸다라고 봤었던 모든 것의 원천이다라고 본 디르켐과는 달리 이 사람은 인간들이 여기서 의미 부여함으로써 이것이 시작된다라는 점에 관심을 뒀네. 잘 들어? 베버가 그렇다 그래서 이 종교가 인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아니야. 이쪽 영향도 주고 이렇게 영향 주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단 말이야. 거시적으로. 자기는 무슨 연구를 해보겠다야? 요 연구를 해보겠다라는 거야. 주관적 의미 부여.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관심을 가졌다잖아. 이것이다라고 안 했다고. 동시에 사회현상에서 법칙과 유사한 일반화를 추구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일반화 추구해야 된다고. 그렇다면 자연과에서 말하는 철칙과 같은 것이 아닌가 등시 행위의 의미까지 담기는 법칙과 같은 것들. 이것이 바로 행위의 무엇이다? 이념형이다.
그 이념형을 되게 잘 설명해 주는 게 하나 있는데, 영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미리 얘기하지만 전 안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기생충. 영화에서 노출되는 부유한 사람들 어떻게 나와요? 재수 없죠. 싸가지 없고 친한 척하며 사실은 문제 덩어리들이죠. 행복하지 않죠. 영화에서 나오는 가난한 사람들 항상 희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하고 항상 가진 자들에게 억압당하지만 밝게 눈물 한 번씩 흘리고 그 다음 씩씩하게 일어나서 나중에 성공해야죠. 그게 뭐야? 영화에서 제기한 이념형이었다. 한국 영화에서의 부자와 가난한 집단의 이념형이지.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그런 이념형의 근거에서 영화를 보면서 우리 이런 표현 쓰잖아. 이 영화도 그런 전형적 클리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한 영화에 대해서 우리 많이 봐왔고, 그게 벗어난 영화를 오히려 불편해한 경우가 많았던 거야. 안 먹혔다라는 거야. 왜? 이건 아니거든. 우리가 보기 이건 아닌데 봉준은 어떻게 했어?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누구나 그냥 평범한 가정일 뿐. 부자가 돈 번 게 불법으로 번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자들은 어떻게 벌었다? 합법적인 수단으로 벌고 평범하게 살아왔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일반적인 거를 제외하고 독특한 케이스만 갖고 영화를 읽으려다 보니 이 영화가 뭐에서 괴리된 거야? 현실에서 괴리됐다라는 거지. 순수한 구성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기생충에서 보여준 거는 어떻게, 나 스포 아니야? 나 안 봤어? 난 그냥 신문이라는 텍스트로 본 건데 일종의 이념형을 제시해 준 거야. 부자들은 이렇고 가난한 사람도 이렇다. 하나의 이념형을 제시했을 뿐이야. 근데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즉 현실이 아닐 수도 있지. 여기 보게 되면은 자연과학에서 보면 철칙 같은 것은 절대 아니야. 하지만 행위의 의미까지 담겨지는 법칙 같은 이해한 것이 행위의 이념형이다. 인간의 의미에 대한 사회학적 이해.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이해하기 위해서 부자들이 이러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이념형이 필요해라고 제시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 현상과는 다르지만은 실제 현상과 유사한 것. 그렇지? 그런 거. 그래서 관심에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슷한 상황에 사람들이 반복되는 사회적 행동, 그런 이념형을 통하여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이러한 이념형을 통해서 무엇을 파악해? 사람들이 얘기한 주관적 의미인데 사실은 이게 여기 들어갈 게 개인의 동기나 의도 또는 목적이라는 단어가 되죠. 이것을 파악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시발점이다라고 본 게 누구의 입장? 베버. 그러니까 베버는 이념형 한 짓이 뭐야? 사회의 모든 것은 이걸로 시작된다는 걸 설명하려고 한 거지. 개인의 등거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을 만들어요? 행위를 만들죠. 그래서 무슨 이념형이야? 거기 나온 게 행 위의 이념형이지. 하나 더 할 거야. 행위가 이제 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그럼 뭐가 돼? 상호작용이 되지. 그러니 베버가 연구한 거는 이 상호작용이 체계를 이루고 구조를 이루고 사회를 만든다는데 요 뒤는 집어치우고 이 사람이 연구하는 단계는 여긴 거지. 베버의 연구 단계는 여긴 거야. 디르켐의 연구 단계는 어디야? 여기네. 그 디르켐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네, 그지? 그래서 종교의 속성 중에 인간들을 잘 공존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인가가 답으로 꺼낸 거고, 그렇지? 베버 같은 경우는 개인의 동기 의도가 상호작용한다. 모든 것은 사회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부터 시작한다. 그 디르켐은 무슨 학자라 그래? 자유지. 인간의 자유적 사고에서 나오니까 자존의 학자란 말이 나오는 거야. 스스로 사는 것, 내가 선택하는 것. 베버는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그걸로 사고를 하시면 풀 수가 있어요. 이념형 시험에 나왔죠. 그래서 시험에 안 나올 거야, 이거는. 이념형을 갖고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뭐라 그래? 이념현적 방법이라 그래. 이념적 방법이라 그러고, 베버도 이제 실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실험인데 일종의 무슨 실험이냐면 제거 실험이야.
이념형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속성을 하나씩 빼보는 거지. 빼보면서 하는데 실험이라고 하기에는 현상의 해보기도 머릿속으로 하지. 머릿속으로 하는데 실제 이념형적으로 존재할 만한 것을 실제 빼보는 걸 실제로 해본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구? 실제 이렇게 이념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 빼보고 한 게 무슨 실험? 그게 위반 실험. 가핀켈 나왔잖아, 이것도. 가핀켈의 위반 실험은 이념형적 방법을 실제로 도입해서 한번 해봤다라는 점에서 사례를 쓰라고 하는 시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민속방법론도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민속방법론은 한번 해봅시다 한 거지,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으니까 위반 실험이 밝히고자 하는 거는 뭐예요? 상호작용을 밝히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 위반 실험은 이러한 규범이 있다는 게 목적이 아닌 거야. 위반 실험은 출발이 이면적 방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호작용, 행위, 이러한 행위가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행위를 밝힘이지 이러한 규범이나 사회체계가 있다는 게 목적이 아닌 거야. 왜? 여기서 출발했기 때문에. 민속방법론 문제 뒤에 있죠? 그래서 그는 마지막에 밑줄 친 게 사회적 행위에 대한 해석을 추구하는 과학이 바로 사회학이라고 규정 지었다. 행위에 대한 해석을 추구하는 과학. 즉 사회학자가 해야 될 거는 증명이 아니야. 뭐 해야 돼? 해석해야 돼. 해석사회학의 시작이네. 그렇지? 배보 짱짱맨. 배보 총 4회 동안 몇 문제? 5회 동안 몇 문제? 4문제? 한 번 쉬었지. 이번에 처음 쉰 거야, 배보가. 계속 4문제가 나왔고, 한 번 쉬었고, 이제 배보는 또 다시 나올 거야. 자, 넥스트 페이지 4번. 어느 사회학자. 가는 기출지문이죠. 가는 기출지문으로 여러분이 보셨던 겁니다. 너희 관심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 자살을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이느냐. 자, 이 사람이 관심이 있는 거는 집단 간 자살률이지. 숫자지. 여기서 이게 감이 딱 와야 돼. 이 사람 숫자 보네. 양적이네. 이렇게 봐야지. 한 집단이 또 다른 집단, 다른 시간 자살률 차이가 이 차이는 사회적 요인, 사회적 추세 변화 때문에 규정을 지어버렸네. 이러한 자살률의 차이는 개인적 요인이 아니라 어디에 요인이 있다? 사회가 원인이다라고 지문에 나와 있네.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짓게 된 공시적 통계 가짜 시각 개인적 시각이 관련사는 자살의 비교 관점, 비교 사회학이고 유행의 자살하는 근거가 된다. 이 사례 방해 집단 간 공동체 내적 통합 정도와 결속력의 차이. 자, 이게 중요해요. 집단 간 자살률 차이는 해갖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자살론의 핵심이죠. 자살론은 이걸 근거로 썼어요라고 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내적 통합 정도. 두 번째, 결속력. 내적 통합 결속력. 여기에서 발생하는 공동체에서 고립 정도의 차이. 이러한 것들이 자살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이 사례 이렇게 하네. 내적 통합 정도가 결속력이 크거나 작거나 고립 정도가 크거나 작거나를 기준으로 분류를 했겠네. 라는 게 나온 거지. 이게 분류 기준이야. 그러니까 자살에 대해서 그 유형을 냈으면은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이 자살의 분류 기준은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되는 거야. 단계가. 그래서 이걸 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A 자살과 B 자살 체계를 했고, 요거는 어떤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군요. 아마 학생, 교사 간 대화해갖고 막 이렇게 나올 것 같아. 이러한 것을 자살률을 통해서 확인했네요. 라고 하면서, 맞습니다. 이 학자는 재미없다. 자, 그래서 그렇게 낼 거야, 문제를. 에서 발생한 공동체에서 개인의 고립정체 강한, 자, 또 무슨 단어 나왔어? 디르켐에 항상 나온 단어, 무슨 의식? 집합의식은 무조건 나와. 이거 언젠가 될 거야. 집합의식, 여기에서 나온 방어적인 사회적 저는 사람들보다 강보에 의한 삶의 의미를 제기하는 반면 어딘가에 속해 있던 집합의식이 약할 때. 자, 집합의식이 강하고 약하고 라고 했네. 그러면 앞에 있는 게 뭐야 이게? 내적 통합 정도와 결속력이 강하고 약하고가 집합의식이라는 단어로 이제 바꿔서 내셨네. 집합의식 강하고 약하고. 집합의식이 약하다. 생각해봐. 집합의식이 약하대. 우리 아까 썼던 단어 뭐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뭐하다? 약하다. 공유를 안 하는 거야.
공존하지 않는 거야. 공존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자살이네. 함께 살지 않는 사람의 자살이네. 함께 사는 사람의 특징 뭐? 도움도 받고 한편으로 뭐? 도움도 주고. 여기서 디르켐이 강조했던 건 도움 받는 것보다는 뭐에 관심 뒀지? 도움을 주는 것. 내가 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 이게 무슨 론? 기능론이야 그게. 이 사회에 어떤 기능을 하느냐지.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때? 기능을 하지 않지. 그냥 혼자 살지.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렇지? 자기 파괴의 욕구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집합의식이 약하고 고립도 강한 사람은 자기 파괴한대. 이런 자살. 아노미 아니야? 아노미는 어때? 같이 살려는 공존의 의식이 있어. 집합의식이 있는데 지금 규범에 뭐해? 적응이 안 되는 거야. 난 같이 살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이 사회는 나한테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하고 죽는 게 무슨 자살? 아노미 자살이고 뭐 어쩌라고 하면서 지 맘대로 살다가 지 맘대로 가는 거. 이게 그거. 이기적 자살. 자, 돌아가셨죠? 맞니 이름? 전미선 씨 맞니? 이번에 돌아가신 분 전주에서 그 촬영 전에 이분이 이제 전화했었지. 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 했어? 아버지하고 통화했지. 집에 아픈 사람이 너무 많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하고 그런 어떤 그 영화 제작 발표에도 참여했고 계속 그 활동을 계속 해왔잖아. 자살을 선택했어. 도대체 이 사회에서 배우로 열심히 살고 이렇게 살고 집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집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셨던 분이야. 근데 삑 죽어버렸어. 뭘 책임지기 위해서 죽었어, 이 사람이. 그럼 무슨 자살 때? 타적 자살이 되는 거고, 이분의 자살은 어때? 행복하게 살려고 해봤지만 도대체 이 사회에서 여배우로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라는 거지. 적응이 안 된 거지. 전형적인 무슨 자살? 아노미적 자살이에요, 이분의 자살은. 이분은 공존하려고 하신 분이야, 내가 보기엔. 이기적인 게 아니야. 자기 파괴라고 보기엔 힘들어. 가족들도 챙기고 사회도 챙기고 착했고 친분도 많았던 사람이지. 그렇지? 자, 죽은 자는 늘 그렇게 말이 없다 이렇군 저렇군 어쩌고 해서 신문 기사예요. 신문 기사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거기서 이제 가져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최장수 부회장 타이틀 롯데고요. 롯데에서 이렇게 부회장 타이틀 검찰 소환 조사에서 수십 년간 쌓은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 그러니까 이때까지 살아왔던 환경에서 이렇게 살만했었는데 갑자기 사회가 변화하면서 이제 예전에는 자기를 못 건드리는 존재들이 막 건드려. 검찰이 갑자기 소환 조사를 해. 시대가 바뀌니까. 난 이전에는 살만했는데 사회가 뭐 한 거야? 변동하면서 새로운 규범들이 등장하면서 나는 이 집단에서 잘 살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날 건드리지? 그럼 새로운 집단에 맞춰서 규범을 잘 따르고 투명한 경영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안 한 거지. 그러다 보니 뭐 한 거야? 자살한 거야. 이 사람은 어떤 롯데라는 집단 안에 사회 안에서 공존하려고 했었던 사람. 뭐에 가까워요? 노미적 자살이지, 이런 사람은. 그렇지? 그래서 아노미적 자살이라고 써놨어. 그 신문기사에. 그 단락은 빼놨고. 자, 아래쪽에 보게 되면 다른 유형의 자살은 뭐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죽는 거야. 결속감 엄청 강해. 결속감 엄청 강한데 이 사람은 거기서 뭐까지 있었냐면은 내 집단을 위해서 내가 지금 짊어지고 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통합되어 있다. 가미카제 같은 행동이다. 비자금 없다. 현회장 좋은 사람이다. 이분의 자살도 비슷해요. 정치적 선택이기도 했지만 가족들이 조사받는 거에서 견딜 수가 없었지. 가족이란 집단이나 이걸 위해서 그거 전부 내 책임이다라고 해서 선택을 한 거지. 이게 이타적 자살이죠. 드물지만 있다라는 거야,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죽음을 앞둔 절대 고독의 상황에서도 근육과 오러일과 지나치게 통합되어 있었다. 통합과 결속력이 지나치게 강했을 때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원래 4개로 나눴잖아. 무슨 자살 또 있지? 숙명적 자살 있지. 안 나와? 숙명적 자살이 안 나오는 이유가 강압적인 사회, 기계적 연대에선 가능할까? 억압적 사회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결속의 의미는 없어. 그냥 강제적으로 하다 보니 내가 선택할 수가 없대요. 결속은 없어. 부자 집단과 내가 결속이 없는 거지. 그거는 지금 유기적 연대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형태니까 출제가 안 되겠지.
그러면 자살 유형을 출제한다면 이기적 자살 냈으니까 아노미 자살이나 이타형 자살을 낼 것이요. 낸다고 한다면 근데 이 자살 유형을 그대로 묻는 문제는 천실없기 때문에 구분 유형, 무슨 차이가 있나를 묻는 게 그 다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자살론이 뭘 갖고 썼어? 집단 간 자살률의 차이를 분석한 책이고 모든 원인은 어디서 출발? 사회에서 출발. 이 책의 핵심. 그치. 요걸 쓰라고 할 수도 있겠지. 굳이 낸다면 확장해서. 넘버 5. 자, 문제 보세요. 5번에 문제 보시면은 기억과 니은이 의미하는 뭐라고 써놨어요, 내가? 사회학적 용어라고 써놨지. 이 사회학적 용어라고 써놨다라는 거는 신문에서 이걸 쓰려면 이 용어는 어떤 학자가 이야기한 어디서 나온 거 이런 설명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의미에 대한 정의라기보다는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많은 사람이 쓰고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 거야. 그게 용어에 해당해. 그러면 이 학자의 입장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 여기 그러니까 조직체 권위관계로 파악하면서 이 사람은 조직체를 뭐로 봤다? 권위관계. 이거 약간 느낌 오지 않아? 여러분 최근 문제 자꾸 뭐 나왔어? 관료제 조직 나왔지. 에치오니까지. 그 다음에 뭐 나왔어? 권위 냈지. 그러면은 이걸 갖고 연구한 사람이 누구? 다렌도르프이기 때문에 낼만해. 그렇지? 이제 나올만해. 이 사람은 권위관계로 얽혀져 있는 사회조직을 명령적 권위관계로 이 권위관계는 명령으로 구성되어 있고 거기를 위한 결사체로 구성되어 있다. 뭐가? 사회가 이거야. 명령, 권위, 결사체. 사회조직 내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변화를 추구하는 방면 지배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은 현상을 유지하려 한다. 왜 변화를 추구할까? 종속과 지배가 있는데 지배는 유지하고 종속은 변동을 유지해. 이 말에서 바로 느낌이 오는 게 있어. 이 사람 무슨 논학자야? 갈등론 학자인 거야. 왜냐하면 기능론이면은 둘 다 뭐야? 둘 다 유지이지. 둘 다 유지지. 지혜적 현상이죠. 가까이 지은 사람 자신의 얘기를 반드시 자각하는 것은 아니며, 자, 이게 이 사람이 현상을 유지하려나까지는 그냥 갈등론의 일반적 형태라고 한다면 이제 이 사람이 쓸 용어를 설명하는 게 그 다음이네. 가까이 지은 사람 자신의 얘기를 반드시 자각하는 것은 아닌데, 알지 못한대. 알지 못함. 시작은 이래. 얘는 알아. 안다야, 얘는 중요한 게 아니야. 유지니까. 유지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유지하는 거 아니야. 근데 변동을 추구한다라는 거는 변동을 추구하기 전에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 들어갈 때 전부 다 충성을 바치죠? 학교 여러분들 이제 면접 보시게 되는데 거기 가서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항상 희생하고 봉사하는 선생이 될 거잖아요. 가고 나면 배째잖아요. 근데 그전에는 그럴 거 아니야. 초반에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로 바뀌게 되면서 나타나는 집단이네. 자, 거기 보세요.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일체감을 갖고 있지 않는 집합적 형상이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준집단. 왜? 이 준집단은 이렇게 될 거니까. 자, 이거 무슨 론? 우선 무슨 론? 다렌도르프는? 갈등론이니까 준집단이 이렇게 바뀌는 건 무슨 적? 무슨 적? 필연적이지. 필연적이지. 준집단은 100% 이렇게 될 거야. 아는 단계로 바뀌게 되면은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심을 지닌 집단. 자, 서로 상반되는 큰 의미가 없어. 이해관심을 지닌 있다. 무슨 집단? 이익 집단 되는 거지. 그렇지? 지금 이틀째죠? 금요일까지 하신다고 하더라고. 금요일까지가 뭐 주말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지금 그게 안 나오죠? 밥이 안 나오죠? 빵, 주스나 도시락을 못 사는 데는 이렇게 되는데 마치 뭐 중고등학교 대부분이 그래서 그게 또 이제 잡은 이유가 이때 대부분의 학교들이 뭐 보고 있어 지금 학교에서 기말고사거든. 기말고사서 이때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비정규직분들 이제 시위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정규직분들 처음에 학교 들어갈 때는 그냥 좋은 일자리 있다 들어가고 열심히 하셨겠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게 되면서 하나의 집단을. 그러니까 지금 거기 나와 계신 분들은 준집단이야, 이익집단이야?
이익 집단화 됐기 때문에 이익 집단화 되게 되면 당연히 뭐 시위나 이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고, 준집단은 그럼 이런 시위나 이런 것을 아직 안 하는 단계에 해당하네. 준집단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런 명령 권위를 가진 결사체에서는 모든 출발이 전부 뭐다? 준집단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누구의 입장? 다렌도르프 입장. 상반된 이행의 존재와 갈등이 돌입하게 되고 이것이 곧 사회변동 가져오게 된다. 사회변동 말씀 혁명 등 급진적인 방법을 위한 계급 갈등은 제도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방식은 마르크스가 했었던 혁명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하는 시위처럼 혁명을 기대하는 게 아니야. 자신들의 집단적 정체성을 인정해주고 월급 올려주고 복지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지. 무엇을 만들어달라야? 제도하지. 그러니까 다렌도르프의 방식은 마르크스의 방식보다 현대에 있는 갈등론적 충돌 방식을 좀 더 어떻게 해줘? 잘 설명해준다지. 출제 가능성이 더 높은 거지, 마르크스보다. 자, 그럼 여기서 우선 시험에 낼 거 얘예요. 예. 왜? 이게 누구하고의 차이점? 마르크스와 차이점이지. 출발할 때.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건 집단의 이분법이지. 자, 집단의 이분법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무엇을 중심으로?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지. 여기선 뭐 권위가 있고 없고지. 권위에 대한 차이지. 그리고 알지 못함과 아는 것에서 무엇을 얻냐면 이렇게 됨으로써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무슨 감? 소속감이지. 이 둘의 차이는 소속감의 차이지. 소속감이 있고 없고. 준집단, 이거는 그 다음 문제야 사실. 왜냐면은 요거부터 내야 되지. 그럼 지문에 뭐가 나오냐면 요런 얘기는 나온단 말이야. 요런 얘기 노출이 되고 요걸 써라가 먼저 같아. 아직 안 냈으니까. 근데 미쳐갖고 이거 안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소속감이 있다 없다 일체감이 없다. 집합행동을 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이거지. 서로 간에 이제 결속이 이루어져야 되지. 그렇지? 여기 보면 집단적 일체감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을 읽고 가장 부합하는 사회학 이론 또는 접근방을 명칭 쓰시오. 여기까지 하고 쉴 거예요. 개인들이 사회에 정성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 자, 종속이라고 쓰면은 지배라는 말이라기보단 주체적이란 말을 써야 될 것 같아. 종속적 아니고 주체적이다라고 첫 문장에서 시작했다. 개인은 사회 질서를, 주체적으로 뭘 구성해? 질서를 구성한대. 자, 봐봐. 이 말을 보게 되면 이 학자는 질서가 무엇인지, 만든 질서가 무엇인지를 연구할 수 있거나 또는 개인들의 동기나 의도를 연구할 수 있는데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쪽이야, 이쪽이야. 자, 사회학은 항상 독립변수를 연구해요? 종속변수를 연구해요? 독립변수를 연구하니까 이쪽이네. 개인이 사회 질서를 어떻게 구성하는가를 연구하고 싶나 보네. 그래서 개인은 사회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인간이 사회적 수동적 우편 존재할 때 이제 그러한 질서를 주체적으로 구성한다. 끊임없이 이러한 주체적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개인은 주체적 구성력을 갖고 있는 존재. 그게 이 이론의 핵심인가 봐. 따라서 개인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가 되는 규범 가치를 어떻게 해석해내는가를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다. 잘 들어봐. 이 문장 잘 해석해야 돼. 규범과 가치를 밝혀내는 게 목적이 아니야. 규범과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밝혀내는 게 핵심이지 규범과 가치가 무엇이냐가 핵심이 아니야. 민속방법론에서 가장 오독, 잘못 읽는 경우가 이거야. 규범가치 없다고 안 했어. 규범가치 실제 한다라고 했어. 누구는? 민속방법론 학자는. 실제 해 있어.
있어, 그거. 약성은. 집합의식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우리는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러한 규범과 가치를 개인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구성해 나가는지가 우리의 관심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구성하는지 뭘 관찰해야 되는데요? 규범과 가치를 보면 안 되지. 무엇을 봐야 돼? 우리의 관찰 대상은 무엇이다? 바로 상호작용이다라는 거지. 이런 상호작용을 보면 이런 규범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구나,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역학자의 특징이네. 이를 위하여 사람들이 일상생활 현실상을 자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지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관찰하고 분석하자. 무엇을 분석하지? 이게 뭐야? 일상생활 현실을 지각하고 행동하는 방식, 그게 뭐야? 이거를 상호작용, 그렇지?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분석하자. 이것이 무슨 론? 민속방법론. 그러니까 민속방법론에서 관찰 대상은 이거 목적이 뭐예요? 거기 나와 있는 거 쓰면 되지. 뭐라고 나왔어? 규범과 가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밝혀내는 것. 이게 목적. 끝이야. 이게 민속방법론. 이거 말고 없어. 그럼 수단, 바이. 수단이 뭐야? 무슨 실험? 위반 실험이네, 그지? 수단, 위반 실험이네. 그 7번은 안 읽고 풀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 답이 있으니까. 그렇지?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